그 말은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어요. 향 냄새가 코끝을 찌른 그 순간에도,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복도를 채우는 그 순간에도. 넌 원래부터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널 며느리라고 부르겠어. 시어머니가 처음 그 말을 꺼낸 건 결혼한 지 석 달째 되던 겨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내뱉은 건 사흘 전 병원 침대 위에서였어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스탄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주변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냉기는 달랐어요. 에어컨, 바람이 아니었어요. 시멘트 벽에서 배어나오는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를 천천히 빼앗아가는 그런 차가움이었어요. 은주의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내려다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영정사진 옆에 꽂힌 국화가 조용히 흔들렸어요. 은주는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 태수의 자리였어요. 원래는. 하지만 태수는 아침부터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또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요. 신우이 미라는 친척들과 구석에서 모여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은주가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앉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비켜주지 않으니까.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이 자리도 결국 내 자리가 됐구나.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고 조문객 서너 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장정희의 옛계 모임 회원들이었어요. 70대 여자들이었어요. 비슷한 색깔의 코트를 입고 비슷한 속도로 걸어와서 영정 앞에 나란히 섰어요. 절을 올렸어요. 그러더니 상주석을 바라봤어요.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 며느리가 상주를 하네요. 한 명이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하듯 말했는데 소리는 충분히 컸어요. 은주는 미소를 유지했어요. 아드님은요? 그러자 다른 한 명이 고개를 돌려 두리번거렸어요. 태수를 찾는 눈빛이었어요. 은주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빠르게 미란이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상복 자락을 펄럭이며 걸어와서 은주를 한 발짝 옆으로 밀치듯 서더니 웃으면서 인사를 했어요. 어머, 이모님들 오셨어요? 오빠는 잠깐 전화 받으러 나갔어요. 금방 들어올 거예요. 그래, 미란이 고생이 많다. 엄마 많이 보고 싶겠다. 네, 너무 갑자기 가셔. 미란의 목소리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어요. 조문객들이 미란의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렸어요. 은주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은주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아무도 은주에게 고생한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어요. 은주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미란이는 이 집 딸이고 나는 그냥 며느리니까. 생각은 거기에서 잘랐어요. 오전이 오후로 넘어가면서 조문객이 늘었어요. 태수의 직장 동료들이 왔어요. 장정희의 사업 관련 지인들이 왔어요. 누군가의 먼 친척이 왔어요. 향 연기가 두꺼워졌어요. 국화 냄새와 과일 향과 누군가의 향수 냄새가 전부 뒤섞여서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때마다 은주는 일어나고 숙이고 앉았어요. 태수는 조문객이 몰리는 시간에만 잠깐씩 상주석에 나타났어요. 아는 사람이 오면 악수를 하고 등을 두드렸어요. 그러다 또 사라졌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후 2시가 지날 무렵이었어요. 장정희의 오랜 지인이라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60대 후반의 사업가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올리고 돌아서더니 상주석에 앉은 은주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상주가 누구요? 옆에 있던 친척 아주머니 한 명이 냉큼 대답했어요. 며느리예요. 아들은 잠깐 자리 비웠고요. 그러자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공간에서는 충분히 들렸어요. 며느리가 상주 자리에 앉아 있어. 아들은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꼴이야? 은주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손끝이 저렸어요. 무슨 꼴이라고? 그 남자는 은주를 향해 그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옆 사람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더 아팠어요. 은주가 거기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듯이 한 말이었으니까. 제가 자리 지키고 있겠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였어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20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 미란이 지인 몇 명과 함께 상주석 앞을 지나쳤어요. 한 명이 은주를 보며 미란에게 물었어요. 얘가 올케예요. 네. 오빠 와이프예요. 어머. 처음 보네. 아들 장가간 지가 몇 년인데 얼굴도 처음이야. 워낙 집에만 있어서요. 거의 밖을 안 나오거든요. 미란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가볍고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아기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되는 톤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대로 지나쳤어요. 은주는 눈을 한번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어요. 집에서만 있었으니까. 이 집 살림을 도맡은 지 17년이었어요. 시어머니 당뇨식이 오법을 챙긴 지 11년이었어요. 병원 동행을 한 지 8년이었어요. 마지막 입원해서 퇴원까지 곁을 지킨 건 은주 혼자였어요. 집에서만 있었으니까. 그 말 한마디로 정리되는 17년이었어요. 그래. 맞아. 이 사람들한텐 그냥 집에만 있던 여자야. 웃음이 나왔어요. 소리 없는 웃음이었어요. 오후 3시가 됐어요. 조문객이 잠시 뜸해지는 시간이었어요. 은주는 자리에 앉은 채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장정희가 웃고 있었어요. 환갑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살아있는 동안 그 얼굴로 웃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당신은 나한테 왜 그렇게 했어요? 물을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이제는 영원히. 태수가 들어왔어요. 넥타이를 고쳐 매면서 상주석 쪽으로 걸어오더니 은주가 앉아있는 걸 보고 멈췄어요. 뭐야? 왜 거기 앉아있어?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조문객 오실 때마다 아무도 없어서요. 나 잠깐 전화 받은 거잖아. 잠깐이 3시간이었어요. 은주는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리를 옆으로 비켰어요. 태수는 상주석에 앉으면서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졌어요. 거울도 없는 데서 버릇처럼. 은주는 그 옆에 섰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척 중 한 명, 태수의 사촌 형뻘 되는 남자였어요. 야, 태수야. 아까 저쪽에서 며느리가 혼자 앉아있길래 내가 좀 놀랐다. 상주가 어딜 그렇게 자리를 비워. 태수가 머쓱한 듯 목덜미를 긁었어요. 급한 전화가 있어서요. 뭐? 와이프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아주 며느리 고생이 많네. 어머니 살아 계실 때도 거의 이 아이가 다 했잖아. 뭘요? 당연한 거 한 거죠. 태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연한 거. 은주는 앞을 봤어요. 영정 사진을 봤어요.
국화꽃을 봤어요. 타오르는 향 끝에서 연기가 가늘게 올라가는 걸 봤어요. 당연한 거래. 손끝이 다시 저렸어요. 이번엔 추워서가 아니었어요. 오후 4시가 넘어가면서 입구 쪽이 다시 소란해졌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낯선 발소리 때문이었어요. 조문객과는 다른 발소리였어요. 단단하고 규칙적이고 목적이 있는 걸음이었어요.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검은 수트를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50대 초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조문보다 가족석을 먼저 찾는 눈빛으로 안으로 걸어왔어요. 남자의 시선이 인주에게 멈췄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성산의 박준호 변호사입니다. 장정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유 원장 집행과 관련해서 가족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 원장. 그 단어가 공기 속에 떠 있었어요. 향 연기처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디선가 미란의 구두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태수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일어섰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같은 것이 반짝였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말을 남겨놓은 겁니까? 영정 속 장정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처음으로 무섭게 느껴졌어요. 변호사가 자리를 잡는 동안 은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라는 벌써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태수는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았어요. 두 사람 다 변호사 가방 쪽으로 시선이 고정돼 있었어요. 은주는 가장 끝자리에 앉았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이 집에서 내 자리는 항상 끝이었지.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기억이 올라왔어요. 물처럼. 막으려 해도 이미 새어나온 뒤인 그런 기억들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 부엌 냄새가 낯설었어요. 기름과 된장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인 냄새였어요. 은주는 짐을 풀기도 전에 앞치마부터 받았어요. 건네준 사람은 시어머니 장정이었어요. 우리 집은 아침 6시에 밥상이 차려져야 해. 알지? 웃으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다음날 아침 6시. 은주는 부엌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칼을 잡은 손이 아니라 맨비 손잡이를 잡은 손이. 잘하고 싶어서 떨리는 건지, 무서워서 떨리는 건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밥상을 들고 나갔어요. 장정희는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국이 왜 이래? 간이 하나도 없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다시 끓여드릴게요. 됐어. 어차피 내가 끓인 거 입에 안 맞아. 그 말을 듣고 태수를 봤어요. 태수는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 이 집이 이런 집이구나. 그날 은주는 처음으로 그걸 알았어요. 살림은 은주 혼자였어요. 아침 6시에 밥상을 차리고 장정희가 운영하는 의류 사업체 사무보조를 하고 저녁엔 다시 부엌에 섰어요. 주말엔 대청소였어요. 명절엔 전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쉬지 않았어요. 손이 거칠어지기 시작한 게 그 즈음이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쩍쩍 갈라졌어요. 핸드크림을 바르면 잠깐이었어요. 고무장갑을 끼면 땀이 차서 더 거칠어졌어요. 어느 날부터는 그냥 포기했어요. 이 손은 이제 이 집 손이 됐구나. 그해 추석이었어요. 친척들이 몰려왔어요.
은주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였어요.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어들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태수의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부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은주가 부른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들여다볼 줄 알았어요. 점심상을 들고 나갔을 때 장정희가 한마디 했어요. 왜 이렇게 늦어? 다들 기다렸잖아. 친척들이 일제히 은주를 봤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미란이 끼어들었어요. 언니, 잡채에 당면이 너무 퍼졌어요. 우리 엄마 퍼진 거 싫어하시는 거 아직도 몰라요? 3년째 매일 해도 몰랐다고. 은주는 속으로만 말했어요. 밖으로는 아무것도 내보내지 않았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어요. 아팠어요. 갈라진 손등에 찬물이 닿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팠어요. 울지 마. 여기서 울면 안 돼. 장정희가 당뇨 진단을 받은 건 은주가 30살 되던 해였어요. 그날부터 은주의 하루가 달라졌어요. 식단표를 외웠어요. 혈당 체크하는 법을 배웠어요. 인슐린 주사 놓는 법도 배웠어요. 병원 동행은 당연히 은주였어요. 태수는 바쁘다고 했어요. 미라는 멀리 산다고 했어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는 늘 형광등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냄새와 뒤섞인 그 특유의 냄새. 은주는 그 냄새를 8년 동안 맡았어요. 처음엔 역했어요. 나중엔 아무 느낌이 없어졌어요. 장정희 옆에 앉아서 진료 결과를 받아 적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대신 들었어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갔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장정희가 말했어요. 너 오늘 의사한테 왜 그렇게 많이 물어봐? 창피하게. 은주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더 잘 챙겨드리려고요. 필요 없어. 넌 그냥 시키는 것만 해. 시키는 것만. 차창 밖으로 가로수가 지나갔어요.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은주는 그걸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태수가 먼저 누웠고 은주는 세면대 앞에 서 있었어요.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어요. 눈 밑이 거뭇했어요. 입술이 텄어요.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태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나 힘들어. 딱 그 한마디였어요. 하지 않았어요. 해봤자였어요.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은주가 안방을 지나치다가 멈췄어요. 장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지. 우리 며느리 쓸만은 해. 근데 뭔가 모르게 이 집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은주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또 벽에 등을 기댔어요. 벽이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등을 타고 천천히 올라오는 걸 느끼면서 서 있었어요. 이 집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나치려 했는데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12년을 살았는데 그 말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돌아보면 늘 있었어요. 밥상 앞에서도, 명절날도, 병원 복도에서도, 직접적으로 할 때도 있었고 저렇게 남한테 하는 말이 들려올 때도 있었어요.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12년 동안 수백 번 들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프지? 병원 침대 옆에서 밤을 새운 게 열흘이었어요. 등받이 없는 보호자 의자에 앉아서 등이 뻐근해지면 곡도를 걷고 다시 들어와서 앉았어요. 장정희의 호흡이 고르게 유지되는지 확인했어요. 링거가 잘 들어가는지 봤어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를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졸면서도 귀를 열어뒀어요. 태수는 이틀에 한 번 왔어요. 미라는 한 번 왔다가 2시간 만에 갔어요. 그날 새벽이었어요. 장정희가 눈을 떴어요. 은주가 바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장정희가 은주를 봤어요. 한참을 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흐릿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렷한 것도 아닌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넌 원래부터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은주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 내가 어떻게 널 며느리라고 부르겠어.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숨이 짧았어요. 그런데도 그 말은 나왔어요. 20년 동안 해온 말처럼 마지막 숨을 아껴두면서까지.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장정희의 손이 차가웠어요. 손등에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어요. 나이 든 사람의 손이었어요. 늙고 차갑고 아직 살아있는 손. 당신은 왜 그 말을 지금도 해요? 마지막까지.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오래전에 이미 다 써버린 것 같았어요. 박준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흰 봉투 하나가 그 옆에 놓였어요. 미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바로 유 원장 보면 되는 거죠? 박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열람 전에 먼저 확인하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무슨 서류요? 유언 조건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유 원장은 이 결과를 가족 전원이 확인한 뒤에만 개봉할 수 있습니다. 태수가 팔짱을 풀었어요. 그게 뭔데요? 변호사가 봉투 위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정적이었어요. 미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태수의 턱이 굳었어요. 은주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봤어요. 흰 봉투였어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은 평범한 흰 봉투였어요. 어머니, 은주는 영정 쪽을 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죽으면서 이걸 남겼군요. 심장이 한 박자 느리게 뛰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빠르게 뛰는데 느리게 느껴지는 건지. 손끝이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이 집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박 변호사가 봉투를 들었어요. 흰 봉투였어요. 아무것도 써 있지 않은 평범한 흰 봉투. 그런데 그 봉투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장례식장 공기가 달라졌어요. 향 연기가 그대로인데, 국화꽃이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숨소리가 달라졌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박 변호사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미라는 봉투를 뚫어지게 봤어요. 태수는 미간에 주름을 잡은 채 변호사를 봤어요. 은주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유전자 검사. 그 말이 머릿속에서 느리게 굴러갔어요.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유언 조건이에요? 유산 받으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정희 여사께서 생전에 직접 지시하신 조건입니다. 유 원장은
이 결과를 가족 전원이 확인한 이후에만 개봉됩니다.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가족인데 무슨 검사를 해요? 어머니가 치매라도 있으셨어요? 태수가 손을 들어 미란을 제지했어요. 야, 일단 들어봐. 그러더니 변호사를 봤어요. 목소리가 한 단계 낮아졌어요. 검사는 언제 한 거예요? 6개월 전입니다. 장정희 여사께서 직접 의뢰하셨고, 가족 구성원 전원의 샘플은 여사께서 별도로 수집하셨습니다. 별도로요? 네. 본인들의 동의 없이 수집된 샘플입니다. 법적으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여사께서는 이 결과를 유언 집행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셨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수는 팔짱을 꼈어요. 은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장정희가 머리카락 한 올을 조용히 집어들던 날, 청소를 하다가 빗에 걸린 은주의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빼내면서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통 옆 서랍에 넣던 날,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거였구나.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가족분들만 배석하셔야 합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자리를 피했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들어오더니 칸막이 커튼을 쳤어요. 조문객들의 소리가 한뼘 멀어졌어요. 남은 사람은 셋이었어요. 태수, 미란, 은주. 미란이 은주 옆에 앉으면서 낮게 속삭였어요. 언니는 왜 여기 있어요? 이건 가족이 얘기잖아요. 은주가 미란을 봤어요. 저도 가족이에요. 미란이 피식 웃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돌아 앉았어요. 17년째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가족이 아닌가? 은주는 시선을 앞으로 돌렸어요. 박 변호사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더니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장정희 여사께서 유언장을 작성하신 건 작년 9월입니다. 공증까지 마친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 결과를 먼저 확인하셔야 한다고 재차 말씀드립니다. 태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재산이 얼마나 돼요? 벌써 그 얘기야. 은주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 마디 사이에 시선을 묻었어요. 부동산 포함 총 자산은 유언장 열람 이후 공개됩니다. 현재로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략이라도요. 태수 씨, 변호사가 똑바로 쳐다봤어요. 태수가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미란이 팔짱을 끼면서 말했어요. 어차피 오빠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오빠한테 다 남기지 않았겠어요. 그냥 빨리 열어봐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니, 변호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런 날 이런 걸 들이밀면서 절차 타령이에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박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사께서 직접 요청하신 순서입니다. 저는 그 뜻을 따를 뿐입니다. 정적이 잠깐 흘렀어요. 미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태수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은주는 가만히 있었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들었어요. 확인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 결과는 제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수치와 판정 내용 그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결과 확인 이후에 받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 끄트머리가 나왔어요. 흰 종이였어요. 검사 기관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은주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참았어요.
왜 숨을 참지?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변호사가 종이를 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피검사자 한 번. 김태수. 장정희 여사와의 친자 확인 결과. 미란이 변호사 얼굴을 빤히 봤어요. 태수가 다리를 꼬았어요. 여유로운 척했지만 발끝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친자 관계 불일치. 공기가 멈췄어요. 태수의 발이 멈췄어요. 미란의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낮은데 떨렸어요. 친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김태수 씨는 장정희 여사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말도 안 돼. 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렸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검사를 잘못한 거잖아요. 어디서 한 검사예요? 이게 공인된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오차율은 0.001% 이하입니다. 그래도 잘못된 거야. 내가 친아들인데. 이게 말이 돼? 미란이 태수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오빠. 잠깐만. 일단 앉아. 그러더니 변호사를 봤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요. 저도 결과 있어요? 있습니다. 읽어요. 변호사가 종이를 내려봤어요. 피검사자 2번. 김미란. 장정희 여사와의 친자 확인 결과 친자 관계 불일치. 단. 추가 판정 사항 있음. 김미란 씨는 입양된 자녀로 추정됩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눈이 한 군데를 고정하더니 초점을 잃었어요. 입양이요? 네.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 한 번도. 목이 막혔어요. 미란이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어요. 태수는 다시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장례식장이 조용했어요. 커튼 너머에서 조문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였어요. 은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테이블 위에 종이를 봤어요. 나는 변호사가 아직 종이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시선이 은주에게 왔어요. 나는 결과가 없는 건가? 그 순간 박 변호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피검사자 3번 서은주 씨 결과를 읽겠습니다. 은주는 숨을 쉬지 않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장정희 여사와의 친자 확인 결과. 미란이 눈물이 고인 눈으로 은주를 봤어요. 태수가 손가락 사이로 변호사를 봤어요. 2 사람 다 숨을 참고 있었어요. 친자 관계 일치. 순간이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미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리였어요. 태수가 손을 내렸어요. 얼굴이 드러났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그 눈이 은주를 봤어요. 은주는 그 시선을 받았어요. 테이블 위에 종이를 봤어요. 벽에 걸린 영정 사진을 봤어요. 장정희가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천천히 부서지는 느낌이 왔어요. 소리도 없이, 통증도 없이, 그냥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당신이 내 어머니였어요. 그러면서 왜 나한테 그랬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커서 눈물이 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친자 관계 일치. 그 네 글자가 테이블 위에 떠 있었어요.
종이에 적힌 글자였는데 공기 속에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향 연기처럼 낮게, 그러나 지워지지 않게. 은주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 글자를 보고 있었어요. 친자 관계 일치. 나와 장정희 여사가.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태수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났어요.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미란이 옆으로 몸을 피했어요. 말도 안 돼. 목소리가 낮았어요. 낮은데 떨렸어요. 이 여자가 무슨 수로 친딸이야. 이거 조작된 거 아니에요? 박 변호사가 태수를 봤어요. 조작이 불가능한 공인 검사입니다. 공인이면 다예요.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요. 태수 씨, 내가 평생 이 집 아들로 살았어요. 내가 어머니 곁에서 살았다고요. 근데 이 여자가 친딸이에요. 어디서 굴러들어온 여자가. 은주는 태수를 봤어요. 굴러들어온 여자. 그래,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봤구나. 17년 동안. 손이 차가웠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은주는 그 손을 꽉 쥐었어요.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눈물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안 되는 눈빛으로 은주를 가리켰어요. 언니 이거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정말요? 몰랐어요. 같은 말을 두 번 했어요. 같은 목소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끝이 살짝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치매였던 거야. 말년에 이상한 소리 많이 했잖아. 이 검사 결과 우리가 인정 못해요. 미란이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어요. 법적으로 이해 제기할 수 있죠. 우리가 거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장 집행과는 별개입니다. 결과 확인이 완료됐으므로 유언장은 이제 열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 안 해도 유언장은 열어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태수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넥타이를 느슨하게 잡아당겼어요. 눈이 벌개진 채로 허공을 봤어요. 커튼 너머에서 조문객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은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영정 사진을 봤어요. 장정희가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당신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요. 박 변호사가 유언장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입구 쪽 커튼이 흔들렸어요. 장례식장 직원이 안을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조문객이 한 분 오셨는데 가족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요. 안으로 안내해도 될까요? 미란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지금 가족끼리 중요한 얘기 중이에요. 나중에 오시라고 해요. 그게 꼭 지금이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장정희 여사와 관련된 일이라고 하셔서요. 태수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누군데요? 직원이 잠깐 망설였어요. 김영희 씨라고 하십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요. 오래전에 장정희 여사와 같은 병원에 계셨다고. 같은 병원.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태수와 미라는 서로를 봤어요.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표정에서 그게 보였어요. 박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오시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왜요? 장정희 여사께서 언급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미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태수가 손을 들어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커튼이 열렸어요. 7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머리가 희끗했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조문을 온 사람의 옷이었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느리고 무거운 걸음이었어요.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여자가 들어오더니 가족석 앞에 섰어요. 태수를 봤어요. 미란을 봤어요. 그리고 은주를 봤어요. 은주를 본 순간 여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그걸 봤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 이런 말씀 드리러 와서. 목소리가 낮고 떨렸어요. 저는 김영희입니다. 오래전에 이분 장정희 여사가 입원한 산부인과 병동에서 일했어요. 간호사였습니다. 미란이 팔짱을 꼈어요. 그래서요. 여사께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증언을 해달라고요. 증언이요? 여자가 손을 가슴 앞에 모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5년 전 일입니다. 제가 일하던 병원에서 신생아 2명이 바뀌었어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태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미란이 팔짱을 풀었어요. 사고였습니다. 제가 그날 당직이었어요. 야간 근무에 분만이 2건이 겹쳐 신생아 팔찌를 채우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어요. 장정희 여사는 딸을 낳으셨어요. 그날 같은 시간에 분만하신 산모는 아들을 낳으셨고요. 그런데 2 아이가 바뀌어서 각자의 어머니 품으로 갔습니다. 태수가 입술을 열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여사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아들이 크면서 여사를 닮지 않는다는 걸 느끼셨고 사설 검사를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불려갔어요. 저도 그때 처음으로 제 실수를 확인했습니다. 미란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러면 저는요. 여자가 미란을 봤어요. 김미란 씨는 여사께서 직접 입양하신 겁니다. 태수 씨가 친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신 뒤 딸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저는 그 과정도 알고 있습니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도 없이 손을 입에 댄 채로 태수는 의자에 등을 묻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여자가 마지막으로 은주를 봤어요. 바뀐 딸이 자라서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올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사께서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은주 씨가 들어오시고 나서 얼굴을 보시더니 여자의 목소리가 잠깐 막혔어요. 알아보셨다고 했어요. 첫눈에. 은주는 그 말을 들었어요. 알아보셨다고. 첫눈에. 그러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퍼즐 조각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흩어져 있던 기억들이었어요.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장정희가 은주를 보던 눈빛, 이상하게 날카로웠던 그 눈빛, 병원 복도에서 은주의 얼굴을 유독 오래 들여다보던 눈빛, 넌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여사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자기가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그래서 유언으로 남기셨다고. 여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35년 동안 죄송했습니다. 이제라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조금은 덜 무겁습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했어요. 태수는 눈을 감은 채였어요. 미라는 고개를 떨궜어요. 박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주만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영정 사진을 봤어요. 장정희가 웃고 있었어요. 환갑 때 찍은 그 사진.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웃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그 사진. 어머니. 그 단어가 처음으로 다른 무게로 다가왔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몰랐어요. 둘 다인지도 몰랐어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천천히 차올랐어요. 알아봤으면서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나한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아직은. 박 변호사가 조용히 유언장 봉투를 들었어요. 이제 열람하겠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태수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미라는 고개를 든 채 허공을 봤어요. 김영희는 가장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봉투가 열렸어요. 종이 펼쳐지는 소리가 났어요. 은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떨리는 손을 꾹 눌렀어요. 어머니가 남긴 말. 이제 듣는 거예요. 변호사의 눈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종이 펼쳐지는 소리가 났어요. 얇은 종이 한 장이 내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장례식장 전체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향 연기도, 국화꽃도, 커튼 너머 조문객들의 웃음소리도 전부 멀어진 것 같았어요. 박 변호사가 종이를 폈어요. 눈이 첫 줄을 훑었어요. 그리고 잠깐 멈췄어요. 아주 짧은 멈춤이었어요. 훈련된 사람이 감정을 누르는 멈춤이었어요. 그게 먼저 무서웠어요.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어요. 나 장정희는 평생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어머니가 되지 못했다. 미란이 고개를 들었어요. 태수가 눈을 떴어요. 은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누구든 나를 원망해도 좋다. 나는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고 고르게 이어졌어요. 나는 알고 있었다. 35년 전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것을. 내 옆에 데려온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 아이가 다른 집으로 갔다는 것을. 태수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변호사가 손을 들었어요. 끝까지 읽겠습니다. 태수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가 처음 알게 된 건 태수가 10살 무렵이었다. 피검사를 하다 우연히 알았다. 그날 밤을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방 안에서 혼자 앉아서 그 종이를 몇 번이고 들여다봤다. 잘못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숫자는 틀리지 않았다. 은주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10살 무렵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20년이 넘었네요. 나는 그때 선택을 했다. 태수를 내 아들로 그대로 키우기로. 사업이 있었고, 체면이 있었고, 이미 10년을 키운 아이였다. 진실을 꺼내는 것보다 덮는 것이 모든 면에서 쉬웠다. 쉬웠다. 그 단어가 공기 속에 걸렸어요. 미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졌어요. 소리 없이 내 친딸이 어디 있는지는 알았다. 병원 기록을 통해 찾아냈다. 평범한 집안이었다. 딸 하나를 키우는 조용한 부부였다. 나는 그 아이를 몇 번 멀리서 봤다. 보기만 했다. 다가가지 않았다. 은주는 숨을 참았어요. 멀리서 봤다고. 그 아이가 자라서 내 며느리로 들어올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다. 태수가 서은주를 데려온 날, 처음 얼굴을 봤을 때,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어요. 다시 이어졌어요. 알아봤다. 첫눈에 내 어머니 눈을 그대로 닮은 얼굴이었다. 장례식장이 조용했어요. 커튼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잠시 이동한 건지 아니면 이쪽의 침묵이 그쪽까지 번진 건지 몰랐어요. 은주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첫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17년이에요. 17년 동안 나는 또 선택을 했다. 모른 척하기로. 미란이 소리를 냈어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말을 꺼내면 태수의 출생 문제가 드러난다. 집안이 흔들린다. 사업이 흔들린다. 내가 쌓아온 것들이 전부 무너진다. 나는 그것들을 지키고 싶었다. 태수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그 아이가 무서웠다. 내 딸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내가 버린 딸이 내 며느리가 됐다는 것이 무서웠다. 그래서 밀어냈다. 너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고. 수백 번 말했다. 내가 먼저 선을 그으면, 내가 먼저 거리를 두면 덜 무서울 것 같았다. 은주의 눈앞이 흔들렸어요. 무서웠다고. 나를 밀어낸 이유가 무서워서였다고. 손끝이 저렸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 사이로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어요. 눌렀어요. 꽉 눌렀어요. 그렇구나. 그게 이유였구나. 분노인지 슬픔인지 몰랐어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목 안쪽에서 차오르는데 올라오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걸려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안다.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비겁함을 끝내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 나는 그 비겁함을 평생 살았다. 미란이 입을 열었어요. 잠깐요. 변호사가 멈췄어요. 그럼 저는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어요. 저는 입양된 거잖아요. 그것도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잖아요. 저한테는 왜 한 번도 말 안 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렸어요. 변호사가 종이를 한 장 넘겼어요. 미란에게. 너는 내가 선택한 딸이었다. 핏줄이 아니어도 내가 내 딸인 건 변하지 않는다. 말하지 못한 건 겁쟁이였던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미란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흔들렸어요.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는 소리였어요. 태수가 손을 내리고 변호사를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저한테는요. 변호사가 종이를 내려봤어요. 태수에게. 너를 아들이라 부른 건 내 선택이었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진실을 줘야 했다. 그것도 못했다. 그 빚은 내가 죽어서도 갚지 못할 것이다. 태수가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아래로 무언가가 맺혔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세게. 마치 화가 난 것처럼. 저 사람도 어쩌면 피해자구나. 은주는 그 생각이 드는 자신이 낯설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저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변호사가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변호사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은주에게. 공기가 바뀌었어요. 태수가 눈을 떴어요. 미란이 손을 내렸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은주를 봤어요. 은주는 정면을 봤어요. 내가 이 글을 읽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원망해도 된다. 증오해도 된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너 하나뿐이다. 은주는 손을 꽉 쥐었어요. 나는 너를 알아봤던 날부터 매일 밤 후회했다. 말을 건네고 싶었던 날이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입이 열리지 않았다. 비겁한 어미였다. 어미.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어요. 조용히. 소리도 없이. 그런데 깊이. 내가 이 집에서 겪은 것들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모른 척했다. 아니, 때로는 내가 더 심하게 굴었다. 내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내 안의 죄책감이 커졌고 나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너를 밀어냈다. 은주의 눈이 흔들렸어요. 이 집에서 17년 동안 고생한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가족이라 불리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이 내 죄다. 목 안쪽에서 뭔가가 올라왔어요. 눌렀어요. 눌러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한다. 너는 처음부터 이 집의 사람이었다. 내가 아니라고 했어도, 수백 번 그 말을 들었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종이를 내렸어요. 정적이었어요. 미란이 먼저 소리를 냈어요. 그게 다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재산 얘기는요?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별도의 상속 조항이 있습니다. 태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사업체, 금융자산 전부를 포함한 전 재산을. 변호사가 잠깐 멈췄어요. 친딸에게 단독 상속합니다. 미란의 눈이 커졌어요. 태수가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인주를 봤어요. 은주는 두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을 봤어요. 장정희가 웃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집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이 집의 사람이었다는 말이. 그런데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왜 살아서는 한 번도?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표정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20년 동안 나오지 않던 눈물이 이제야 나왔어요. 미란의 손이 은주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따뜻해야 할 손이었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닿아오는 손이었으니까. 그런데 따뜻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잡아주는 손이 아니라 붙잡는 손이었어요. 은주는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17년 만에 이 손이 처음 닿는 게 지금이구나. 태수가 먼저 움직였어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아까보다 더 세게. 커피잔이 넘어졌어요. 갈색 액체가 흰 서류 위로 번졌어요. 박 변호사가 재빠르게 서류를 걷어냈어요. 말도 안 돼. 이 여자한테 다 준다고요? 목소리가 높았어요. 커튼 너머까지 들릴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법적으로 무효예요. 이거.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셨던 게 맞아요. 날개의 인지 능력이 길어지셨잖아요. 장정희 여사께서는 유 원장 작성 당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셨습니다. 판단 능력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소견서 하나로 다 해결돼요. 그게 말이 돼요? 법적으로 유효한 절차를 모두 밟으셨습니다. 태수가 변호사를 노려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목덜미가 붉어졌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얼마 받았어요? 어머니 살아 계실 때부터 이렇게 짜놓은 거잖아요. 태수 씨, 아니면 이 여자가 꾸민 거야. 어머니가 말년에 약해진 거 알고 접근해서.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태수가 은주를 향해 돌아섰어요. 그럼 왜 어머니가 너한테만 다 줘? 17년 동안 살면서 어머니한테 뭘 했길래. 어머니 꼬드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꼬드겼다.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면서
17년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어요. 새벽 6시 부엌, 갈라진 손등, 병원 복도의 형광등 냄새, 보호자 의자에서 꼬박 세운 밤들, 간호사 호출 버튼을 놓치지 않으려고 졸면서도 귀를 열어두던 밤들, 꼬드겼다고 말이 올라오려고 했어요. 참았어요. 아직은. 미란이 은주의 팔을 더 세게 잡았어요. 언니, 우리끼리 얘기해요.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조용하고 부드럽게. 아까 태수가 소리를 지를 때와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이 목소리가 더 무섭다. 은주는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나눠야지. 어머니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유언장에는 단독 상속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게 다 맞는 말이겠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제정신이 아니셨잖아요. 언니도 알잖아요. 병원에서 얼마나 혼미하셨는지. 은주는 미란을 봤어요. 마지막까지 또렷하셨어요. 언니. 미란의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우리가 남이에요. 그래도 17년을 같이 산 가족인데. 언니가 어머니, 딸인 게 맞다 쳐요. 그래도 오빠는 평생 이 집 아들로 살았잖아요. 저도 이 집 딸로 살았고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은주는 미란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17년 동안 가족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가족이에요. 유산이 생겼으니까. 미란의 손을 조용히 걷어냈어요. 변호사님, 계속하시죠. 미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태수가 다시 앉았어요. 이번엔 다른 전략이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어요. 눈빛을 바꿨어요. 은주야. 이름을 불렀어요. 17년 동안 이름을 부른 횟수가 몇 번이나 됐을까? 은주는 생각했어요. 내가 흥분해서 미안해. 근데 생각해봐. 어머니가 남긴 거잖아. 어머니 뜻대로 하려면 우리가 함께 잘 써야 하는 거 아니겠어? 당신 혼자 다 가져가는 게 어머니 뜻이겠어? 은주는 태수를 봤어요. 눈이 촉촉해져 있었어요. 목소리가 나지막했어요. 얼핏 보면 진심처럼 들리는 말이었어요. 얼핏 보면 저는 어머니 뜻대로 하려고요. 그러니까 같이 나누자는 거잖아. 유언장에 적힌 뜻대로요. 태수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한 박자 만에 다시 딱딱해졌어요. 지금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남편인데. 17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야. 17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말을 이 상황에서 꺼내네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확히는 대답할 말이 너무 많아서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커튼 바깥에서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였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 그리고 커튼을 열고 들어오는 얼굴들. 태수의 사촌형이었어요. 그리고 장정희의 형제 중 한 명인 노이. 그 뒤로 2명이 더. 누군가 커튼 너머에서 들었던 것 같았어요. 사촌형이 은주를 봤어요. 아까 얘기 들었어요. 어머니 유언이 그렇게 됐다는 거. 사실이에요. 은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드릴 거예요. 아니, 나는 서은주 씨한테 묻는 거예요. 노인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정이 오래된 친구요. 걔가 절대로 이럴 리가 없어. 며느리한테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요. 태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이상하다고요. 태수가 즉시 맞장구를 쳤어요. 방 안이 술렁였어요. 사람이 늘어나면서
목소리도 늘어났어요.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방향은 전부 같았어요. 은주를 향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꼬드겼는지 모르지만 어머니가 말년에 많이 약해지셨잖아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이게 정상적인 유언이겠어요. 은주는 그 목소리들을 들었어요. 한 사람씩 보지 않았어요. 전체를 봤어요. 조금 전까지 조문객으로 앉아서 장정희를 추모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은주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건네던 사람들이었어요. 유산이 생기니까 달라지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놀랍지 않았어요. 놀라야 하는데 놀랍지 않았어요. 그게 더 쓸쓸했어요.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주 앞에 섰어요. 가까이. 시선이 정면으로 맞닿는 거리였어요. 언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우리랑 나눌 거예요? 안 나눌 거예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아까의 눈물도, 아까의 부드러운 목소리도 사라졌어요. 남은 건 딱 하나였어요. 원하는 게 뭔지. 은주는 미란을 봤어요. 오래 봤어요. 입술이 열렸어요. 저는 어머니 뜻대로 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남긴 말이에요. 미란이 피식 웃었어요. 웃음이 아닌 웃음이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돌아섰어요. 태수를 봤어요. 짧게 눈빛을 교환했어요. 무슨 말인지 은주는 알 수 없었어요. 저 두 사람이 눈빛 하나로 통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다. 나한테 불리할 때는 항상 저랬구나. 방 안이 다시 소란해졌어요. 태수가 박 변호사에게 유언 무효 소송 절차를 따졌어요. 친척들이 뒤에서 거들었어요. 미라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자기 쪽 변호사를 찾는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 안이 법정처럼 변해가고 있었어요. 영정사진 속 장정희가 그걸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목소리를 높이느라 바빴어요. 은주는 영정 앞으로 걸어갔어요. 국화 냄새가 났어요. 향 연기가 옅게 남아 있었어요. 영정 속 장정희가 웃고 있었어요. 은주는 잠깐 서 있었어요.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란이 전화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모든 소리가 멀었어요. 어머니. 은주는 눈을 감았어요. 당신이 남긴 게 이거예요. 이 난장판이 당신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준 거예요. 슬프지 않았어요. 슬퍼야 하는데 슬프지 않았어요. 이미 다 써버린 것 같았어요. 눈물도, 슬픔도, 분노도. 20년 동안 조금씩 써버려서 이제 남은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남은 건 딱 하나였어요. 차갑고 단단한 것 하나가 가슴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다. 눈을 떴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태수가 변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미란이 전화통화를 끊고 은주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은주는 그 시선을 받았어요. 피하지 않았어요. 17년 동안 이 집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았어요. 오늘부터는 은주가 박 변호사를 찾았어요. 소란한 방 안에서 변호사는 혼자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은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은주가 걸어갔어요. 변호사님. 네. 상속 절차 시작할게요.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태수가 멈췄어요.
미란이 굳었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이 파할 때였어요. 은주는 빈 상주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은 다 돌아갔어요. 태수는 어딘가로 나갔어요. 미란도 보이지 않았어요. 국화 냄새만 남아 있었어요. 향이 다 타고 재만 남아 있었어요. 은주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손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이 박인 손, 갈라진 손끝, 이 집에서 다 써버린 손. 이 손으로 이제 다른 걸 해야겠구나.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어요. 돌아보니 김영이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채로 구석에 아직 남아 있었어요. 가지 않으셨어요. 김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은주 씨한테 드릴 게 있어서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편지 봉투였어요. 여사께서 저한테 맡기셨어요.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직접 드리라고요. 은주가 봉투를 받았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두껍지 않았어요. 종이 한 장, 아니면 두 장. 겉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장정희의 필체였어요. 은주에게 내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은주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어요. 또 있어요. 아직 끝이 아닌 거예요. 봉투를 열지 않았어요. 아직은. 눈을 감았어요. 국화 냄새를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장례식장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이 냄새가 마지막이었으면 했어요. 이 집에서 고개를 숙이는 날들의 냄새가. 봉투를 연 건 장례식장을 나온 뒤였어요. 택시 뒷자리였어요. 창밖으로 밤거리가 흘러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유리에 번졌다가 사라졌어요. 은주는 무릎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한참 동안 보기만 했어요. 은주에게 내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장정희의 필체였어요. 힘이 없는 글씨였어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쓴 것 같은 글씨였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 두 장이 나왔어요. 첫 장은 편지였어요. 두 번째 장은 다른 종류의 서류였어요. 편지를 먼저 읽었어요. 은주야, 유언장에 담지 못한 것이 있다. 태수는 이 집 재산이 전부인 줄 알고 있을 거다. 그러나 사업체 명의 중 하나가 처음부터 내 이름으로 돼 있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해놓은 거다. 혹시라도 내가 끝까지 말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뒤에 첨부한 서류가 그 증거다. 태수는 모른다. 알게 되는 날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래도 내 것이다. 처음부터. 은주는 두 번째 장을 펼쳤어요. 사업체 등록 서류였어요. 장정희가 운영하던 의류 사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었어요. 명의란에 적힌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서은주. 내 이름이네요. 언제부터요? 어머니.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흔들렸어요. 창밖 가로등이 다시 번졌다가 사라졌어요. 어머니가 이걸 언제 해놓은 거예요? 나를 알아본 그날부터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 써버린 것 같았어요. 남은 건 차갑고 단단한 것 하나뿐이었어요.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법원 입구였어요. 은주가 도착했을 때 태수와 미란이 이미 와 있었어요. 태수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태수 바로 옆에. 딱 그만큼의 거리로. 저 여자는 누구지? 은주는 그 여자를 봤어요. 여자도 은주를 봤어요. 시선이 위아래로 훑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태수가 먼저 걸어왔어요. 얘기 좀 하자. 법원 안에서 해요. 그 전에 잠깐이면 돼. 은주는 걸음을 멈췄어요. 할 말 있으면 해요. 태수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주변을 한번 살폈어요. 합의하자. 재산반으로 나누면 소송 취하할게. 싸우면 너도 힘들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 쪽 변호사가 유언 무효 소송 자신 있다고 했어. 반으로 나누면 어제까지는 셋이서 나누자고 했는데 오늘은 반이 됐어요. 줄었네. 싫어요. 태수의 눈이 차갑게 변했어요. 은주야. 나 진짜로 하는 말이야. 어머니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 상속으로 가는 거야. 그럼 나한테 더 유리해. 굳이 소송까지 갈 필요 없잖아. 필요하면 가면 되죠. 미란이 다가왔어요. 언니, 진짜 이러고 싶어요. 언니는 잃을 게 없는 것 같지? 우리가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알아요? 은주는 미란을 봤어요. 무슨 패요? 미란이 입꼬리를 올렸어요. 언니가 어머니한테 한 짓들 다 알아요. 간병한다고 밤마다 혼자 병실에 있으면서 어머니 폐물 챙긴 거, 카드 쓴 거, 우리가 증거 다 갖고 있어요. 폐물, 카드, 그게 증거라고. 은주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니가 직접 주셨어요. 카드도 어머니가 쓰라고 하셨고. 그걸 누가 믿어요? 언니 말뿐인데. 17년 동안 새벽 6시 부엌이 증거고 병원 복도의 밤들이 증거고 갈라진 손끝이 증거인데 그걸 누가 믿냐고. 은주는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말이 올라오려고 했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할 말 다 하셨어요? 언니, 법원 안에서 봐요. 은주가 돌아섰어요. 뒤에서 태수가 무언가를 말했어요. 미란이 날카롭게 받아쳤어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은주는 걷기 시작했어요. 발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발소리를. 단단하고 고른 발소리가 법원 계단을 올라갔어요. 법정 안은 차가웠어요.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져 있었어요. 나무 의자가 딱딱했어요. 형광등 빛이 하했어요. 은주는 박 변호사 옆에 앉았어요. 맞은편에 태수와 미란이 앉았어요. 낯선 여자는 방청석에 앉았어요. 방청석에 또 다른 낯선 남자도 있었어요. 30 중반쯤 돼 보인 남자였어요.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박 변호사가 낮게 말했어요. 이강민 기자입니다. 장정희 여사 관련 취재를 해온 사람이에요. 오늘 공개 재판이라 방청이 가능해서요. 기자요? 여사께서 생전에 연락을 취하셨어요. 오늘 이 내용이 기록으로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은주는 방청석의 남자를 다시 봤어요.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가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어머니, 여기까지 생각하셨군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태수 쪽 변호사가 먼저 나섰어요. 유언 작성 당시 장정희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었어요. 말기 당뇨합병증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 며느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조목조목 꺼냈어요. 목소리가 유창했어요. 들을수록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저 말들이 사람들한테는 그럴듯하게 들리겠구나. 은주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박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제출할 자료가 있습니다. 서류가 제출됐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유언 공증 당시 영상,
장정희가 직접 서명한 확인서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이 더 나왔어요. 은주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무엇인지 알았어요. 사업체 명의 서류였어요. 장정희 여사께서는 서은주 씨가 이 집에 들어오기 이전, 즉 17년 전에 이미 해당 사업체 명의를 서은주 씨 앞으로 설정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판단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친 의도적인 결정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태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명의가 왜 저 여자 앞으로 돼 있어요? 판사가 제지했어요. 태수 쪽 변호사가 태수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태수가 주저앉으면서 은주를 봤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아까까지의 계산적인 눈빛이 아니었어요. 무너지는 눈빛이었어요. 믿었던 것이 모두 틀렸을 때의 눈빛이었어요. 저 사람도 몰랐던 거구나. 평생 자기가 이 집 상속자라고 믿었던 거구나. 은주는 그 눈빛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미란이 고개를 떨궜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도 어쩌면 피해자이기도 하구나. 은주는 그 생각이 드는 자신이 또 낯설었어요. 오후가 됐어요. 긴 공방이 오갔어요. 태수 쪽은 끝까지 유언무효를 주장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류가 오가고 판사가 제지하는 일이 반복됐어요. 은주는 그 시간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박 변호사가 말했어요. 서류가 말했어요. 17년 전 장정희의 선택이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판단, 능력에 이상이 없었음이 충분히 증명됐습니다. 유언 무효 청구를 기각합니다. 태수가 굳었어요. 미란이 눈을 감았어요. 법정이 조용했어요. 은주는 숨을 내쉬었어요. 한 박자 늦게, 가늘게, 소리 없이. 법원을 나왔을 때 햇살이 있었어요. 오전보다 높아진 햇살이 대단을 비추고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였지만 빛은 따뜻했어요. 은주는 계단 위에 서 있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태수였어요. 은주야. 은주는 돌아봤어요. 태수는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였어요. 얼굴이 지쳐 있었어요. 분노가 빠진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것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낮은 목소리였어요.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묻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태수를 봤어요. 17년이었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밥상 앞에서, 같은 침대에서 17년이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태수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화내지 말아요. 화낼 곳이 있잖아요. 태수가 입을 열었어요. 무언가 말하려고 했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은주가 먼저 돌아섰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소리가 났어요. 단단하고 고른 발소리가. 뒤에서 태수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저녁이었어요. 은주는 17년 동안 살던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짐을 챙기러 온 거였어요. 많지 않았어요. 17년 동안 이 집에 있었지만 진짜 내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은 엄마 것이었어요. 최은수. 딸을 낳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진짜 딸인 줄 알았던 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야겠구나. 진짜로 많은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어요. 문을 닫았어요. 차가운 손잡이, 감촉이 손바닥에 남았어요. 오래된 쇠 냄새가 났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골목을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이강민이었어요. 법원 방청석에 앉아있던 기자였어요. 서은주 씨. 네.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다. 은주는 남자를 봤어요. 집요한 눈이었어요. 그러나 나쁜 눈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끝까지 파고드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무슨 얘기요? 장정희 여사께서 저한테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하셨어요.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라 오래전 병원 사고와 그 이후 35년의 이야기를요. 서은주 씨가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은주는 잠깐 생각했어요. 가로등이 켜졌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골목이 조용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신 거예요? 네. 어머니. 살아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죽어서 기록으로 남기려 한 거예요. 비겁하지만 그래도 남기려고 했구나. 언제요? 이강민이 수첩을 꺼냈어요. 기사가 나온 건 일주일 뒤였어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온 건 오전 10시였어요. 은주는 그 시간에 새로 구한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걸음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강민이었어요. 기사 올라갔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은주는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제목이 보였어요. 딸을 며느리로 받아 17년간 내쫓으려 한 어머니의 고백. 제목을 한 번 읽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읽었어요. 17년. 그 숫자가 활자로 박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자로. 이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구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십 개, 금세 수백 개, 오후가 되자 수천 개가 됐어요. 은주는 댓글을 읽지 않았어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그날 오후 문자 하나가 왔어요. 미란이었어요. 언니, 기사 봤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요. 어머니가 나한테 입양 얘기 한 번도 안 한 거. 나는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언니한테 한 짓들은 미안해요.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은주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미안해요.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기다렸던 말인데 막상 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지웠어요. 다시 썼어요. 또 지웠어요. 결국 이렇게만 보냈어요. 받았어요. 짧았어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전부였어요. 용서도 위로도 아직은 꺼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미란이도 피해자이기는 하니까. 그 생각이 드는 자신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태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무너지면 조용해지는 사람. 소리 지를 때는 크게 지르다가 끝나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 당신도 결국 이 집의 피해자였어요. 그 말을 법원 계단에서 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진심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었어요. 17년의 무관심이, 17년의 외면이,
진심 한마디로 지워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건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은주는 창밖을 봤어요. 저녁이 됐어요. 은주는 오래 들고 다니던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연락처를 열었어요. 크로를 내렸어요. 최은수. 오래된 번호였어요. 몇 번 바뀌지 않은 번호였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그렇게 간간히 통화했던 번호였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2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은주야.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늘 그랬어요. 최은숙의 목소리는 늘 그 온도였어요. 은주가 무슨 말을 해도, 얼마 만에 전화를 해도 항상 같은 온도였어요. 은주는 입을 열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은주야. 기사 봤어. 다 봤어. 괜찮아? 괜찮아요. 라는 말이 올라왔어요. 늘 하던 말이었어요. 17년 동안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17년이 걸렸어요. 응. 나 여기 있어. 은주는 눈을 감았어요.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원룸벽이 얇아서 옆집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해. 나 어디 안 가. 눈물이 나왔어요. 소리 없이, 표정도 없이, 그냥 흘렀어요. 엄마, 평생 이 집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여기, 처음부터 내 편이었던 사람이 있었구나.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상속 절차가 마무리됐어요. 부동산, 사업체, 금융자산이 인주 앞으로 정리됐어요. 사업체 명의는 이미 17년 전부터 돼 있었던 거라 별도의 분쟁 없이 확인됐어요. 태수와는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태수 쪽에서 먼저 서류를 보내왔어요. 은주는 그 서류를 받아 들고 한참 봤어요. 도장을 찍는 손이 떨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떨리지 않았어요. 찍었어요. 담담하게. 이걸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나는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괜찮아. 지금이라도 하는 거니까. 미란과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길지 않은 문자였어요. 안부 정도였어요. 만나자는 말은 아직 없었어요. 은주도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미란 쪽에서도, 은주 쪽에서도. 그래도 문자를 보내오는 거니까. 그걸로 충분해. 봄이 됐어요. 은주는 장정희가 운영하던 사업체 사무실에 처음으로 출근했어요. 17년 전부터 내 이름으로 돼 있던 곳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오래된 건물 냄새가 났어요. 종이 냄새, 커피 냄새, 여러 사람이 오래 일한 공간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은주는 그 사람들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장정희 여사가 운영하던 시절부터 여기 있던 사람들이구나. 이제 나를 봐야 하는구나. 나도 이 사람들을 봐야 하고. 낯설었어요.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발이 앞으로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서은주입니다. 아무 수식어도 붙이지 않았어요. 장정희의 딸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새 대표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이름이었어요. 서은주. 그게 전부예요. 그게 충분해요. 그날 저녁, 은주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직원들이 다 퇴근한 뒤였어요. 불을 끄려다가
잠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장정희가 마지막까지 정리하다 남긴 것들이었어요. 서류 맨 위에 사진이 한 장 있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병원 신생아실처럼 보이는 배경이었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였어요. 장정희였어요. 지금의 영정 사진보다 훨씬 젊은, 그래서 낯선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눈빛은 알 것 같았어요. 그 눈빛만큼은 아기를 내려다보는 눈빛이었어요. 이게 나예요, 어머니. 이 사진 속 아기가 나예요. 은주는 사진을 손에 들었어요. 오래 봤어요. 당신이 이 눈으로 나를 봤던 때가 있었군요. 그 눈빛을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아니면 잊은 게 아니라 숨긴 거예요. 원망이 올라오려고 했어요. 막지 않았어요. 올라오게 뒀어요. 원망해도 돼. 당신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원망할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원망이 지나간 자리에 다른 것이 남았어요.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슬픔도 아니고 용서도 아직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감정이었어요. 어쩌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당신이 비겁했던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아팠던 거 알아요. 그런데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살아냈던 거잖아요. 그 삶이 옳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것도 하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진을 서류 위에 내려놓았어요. 덮지 않았어요. 그냥 뒀어요. 창밖으로 봄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어요.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건물 아래를 지나갔어요. 어디선가 저녁 밥 냄새가 올라왔어요. 은주는 창가에 서서 그 냄새를 들이마셨어요. 밥 냄새가 났어요. 평범한 냄새였어요. 어느 집에서나 나는 냄새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게 아니라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편하게 느껴지면 되는구나. 밥 냄새가 두렵지 않아도 되는구나. 새벽 6시가 내 것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은숙이었어요. 밥 먹었어. 오늘 첫날이잖아. 어땠어? 은주는 웃었어요. 소리가 나는 웃음이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괜찮았어요. 엄마, 생각보다. 그래, 잘 됐다. 오늘 뭐 먹었어? 아직 못 먹었어요. 뭐야? 빨리 뭐라도 사 먹어. 첫날부터 굶으면 어떡해? 네.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가 이제는 막히지 않고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17년을 참다가 이제야. 은주는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불을 껐어요. 문을 잠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손끝으로 난간을 짚었어요. 차가운 쇠 감촉이었어요. 발소리가 계단을 울렸어요. 단단한 소리였어요. 이게 내 발소리구나. 17년 동안 이 소리로 걸어왔는데 이제야 들리는구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 않았어요. 차갑지 않은데 시원한 그 계절 특유의 바람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은주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면서 걷기 시작했어요.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장정희를 생각했어요. 유언장을 쓰던 그 사람을, 처음 은주 얼굴을 보고 알아봤다는 그 사람을, 알아보고도 17년을 침묵했던 그 사람을. 당신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알면서 죽었죠. 그래서 그 무게를 나한테 남겼죠. 그것도 비겁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말했잖아요. 살아서 못하고 죽어서 했지만
말하긴 했잖아요. 너는 처음부터 이 집의 사람이었다고. 그 말이 충분하냐고 누가 물으면 충분하지 않다고 할 거예요. 17년의 무게를 나디로 갚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하면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게 전부라도 없는 것보다는. 용서가 아니었어요. 아직 용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들고만 다니지는 않겠다는 거였어요. 이 무게를 평생 가슴에 묻어두지는 않겠다는 거였어요. 내 앞에 살아야 할 날들이 남아 있으니까. 저녁 골목이었어요. 작은 식당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어느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어느 집에서 찌개 끓이는 소리가 났어요. 은주는 걸음을 멈췄어요. 작은 국밥집 앞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혼자 앉아 밥을 먹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각자의 저녁이었어요. 각자의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한 명이요.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를 봤어요. 국밥 하나를 시켰어요. 뜨거운 국물이 왔어요. 김이 올라왔어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술 떴어요. 짭짤하고 따뜻한 맛이었어요. 특별하지 않은 맛이었어요. 그냥 국밥 맛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이 막혔어요. 이런 거구나. 그냥 밥 한 끼가 이런 거구나. 내가 고른 자리에서 내가 고른 것을 먹는 게.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나오게 뒀어요. 국밥집에서 혼자 우는 여자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상관없었어요. 17년 동안 너무 많이 참았어요. 이 정도는 괜찮았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어요.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이 집의 사람이었다. 장정희의 유언이었어요.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제 그 말을 인주가 다시 쓰려고 했어요. 다른 뜻으로. 나는 처음부터 내 삶의 사람이었다. 그걸 17년 동안 잊고 살았을 뿐이다. 이제 기억했으니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국밥이 식기 전에 다 먹었어요. 뜨겁게, 천천히, 끝까지.